안녕하세요. 특허법인 2심 최자영 변리사라고 합니다. 특허권의 침해와 판단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 회차로 이제 특허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특허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서 특허가 등록이 되는데요. 특허권이라는 것은 출원과 달리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존속기간도 등록된 날로부터 기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특허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출원이 한 날로부터 이제 등록을 전제로 20년간 특허가 존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는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의약품 발명을 제외하고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허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되어야만 발생하고 단순히 특허 출원을 했다든지 출원 공개를 했다고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되는 과정을 간단히만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이 되면 특허 출원은 공개됩니다. 이 무렵 특허청에서는 이제 이 해당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 수 있는가, 거절 이유가 있는지를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라는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특허권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상대 쪽 기업에서 특허 침해다 경고장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그러면 내가 어떤 경우에 침해 경고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특허 침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특허권의 침해라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경우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해 요건을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효한 특허권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허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를 업으로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실시가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특허권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세히 설명을 드렸냐면 상대방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유효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허 침해가 아니에요. 특허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 존속하지만 등록이 되어야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되지도 않은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에 등록이 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한 특허권이 존속되어야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은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호 범위 내의 실시인데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 이제 특허 출원에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되는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보호 범위라는 것은 특허 명세서에 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적는 부분도 있고 도면에 대해서 적는 부분도 있고 배경 기술에 대해서 적는 부분도 있는데 이 보호 범위라는 것은 특허 청구 범위, 즉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에요.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있는 부분을 실시할 경우 이제 보호 범위 내의 실시고 청구항을 벗어나는 범위의 실시는 보호 범위의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특허권자를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부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두 발명을 대비해 봤을 때 등가로 평가되는 균등 영역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여도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게 군등 침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업으로 실시라는 것은 꼭 영리적으로 실시를 말하진 않고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비영리적인 일회의 실시로도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가정적으로, 집에서 뭐 가정적, 개인적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되는데요. 정당한 권한이 무엇이냐면요. 특허권자 허락 없이 실시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당한 특허권자가 실시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실시하면 침해를 구성할 수 있고, 또 특허권자라든지 만약에 특허권자라든지 특허권자에 의해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진 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이미 소진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모일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특허 침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특허법은 특허 침해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가 있어요. 직접 침해는 뭐냐면 특허 발명을 특허 발명에 기재된 장치나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거, 그리고 방법을 사용하거나 물건의 제조 방법이라든지 생산 방법에 특허가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 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을 뭐 사용, 양도, 대여하는 그런 행위들을 직접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침해라는 게 있는데요. 간접 침해는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것을 모두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가 물건 발명일 경우에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등을 하는 행위, 그리고 특허 발명이 방법 발명이라는 경우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된 물건을 생산, 양도, 뭐 대여, 수입 이런 행위를 이제 침해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특허 침해가 직접 침해가 있고 간접 침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이 침해라는 것은 다 보호범위 판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특허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호범위가 제일 중요한데요. 특허 청구 범위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실시하여야만 특허 침해예요. 이거를 문헌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헌 침해라고 하는데요. 이 특허법 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 모두 실시하는 경우, 즉 구성 요건을 모두 완비해서 실시할 경우 문헌 침해라고 하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제가 케이스에서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이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경우 문헌 침해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 A 플러스 B를 다 포함하고 실시하는 경우 문헌 침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구 범위가 A 플러스 B인데 여기다 C를 더 부가해서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헌 침해예요. 왜냐하면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 침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문헌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등가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가 침해를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균등 침해인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특허 청구항은 A 플러스 B인데 균등 침해라는 것은 A 플러스 B 다시라고 실시하는 거예요. 이제 특허 발명의 핵심은 A인데 그 B라는 비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B가 아닌 B 다시로 치환해서 쓰는 경우 구성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침해로 봐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균등 침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구 범위 구성 요소를 모두 써야 침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허 청구 범위가 A 플러스 B인데 왜 A만 생산했을 때 간접 침해이냐? 간접 침해이거든요. 이거는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즉 다른 용도가 없는 경우 A 특허 발명의 핵심인 A를 생산하는 경우 간접 침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판례를 통해서 케이스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특허 침해는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가 있다.
그리고 직접 침해에는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구성요소보다 플러스 C라는 것을 추가해서 실시하는 경우, 그럴 경우 문헌침해고, 문헌상 동일하진 않지만 등가 관계에 있는 경우 B를 B-로 치환해서 썼을 경우 등가 관계로 봐서 균등침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약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범위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특허 청구 범위가 문헌적인 권리 범위가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제3자가 A 플러스 B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는 경우 문헌 침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아요. B를 B-로 치환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로 실시할 경우 균등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는 A 플러스 B인데 이 특허 발명의 핵심은 A예요. 근데 타용도가 없는 A만을 실시하는 경우 우리 특허법과 판례는 간접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침해라는 것은 문헌 침해라는 것은 특허법 97조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에 따라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경우 제3자의 실시하고 있는 침해품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침해겠죠. 근데 이번에는 실시품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부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구성요소를 더 추가했지만 우리 특허법에서는 기존에 있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이용해서 새로운 구성요소 D를 포함했지만 이용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특허 청구 범위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실시품이 A 플러스 B인 경우에요. C가 빠져 있죠.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상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써야 되는데 C를 빼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헌 침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실 때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을 때 그 해당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 명세서를 열어보시고 청구항을 비교해서 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상대방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다면 침해 여지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러면 문헌 침해가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어야 침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의 침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헌 침해 관련해서 케이스를 세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이 종래 기술이에요. 종래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입니다. 이제 그 엉덩이를 걸칠 수 있는 밑판과 다리가 있는 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특허 발명이에요. 특허 발명은 뭐냐면 이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4개의 다리 그리고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있는 등판을 포함하는 의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특허 발명은 이제 기존의 종래 기술이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등판을 부가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종래 기술과 동일하게 밑판과 다리만 청구하면은 거절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등판을 부가해서 의자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제3자 침해품 1과 2, 이 두 케이스가 있을 경우 침해인지 한번을 판단해 보면요. 침해품 1이 침해일까요? 침해품 2는 침해일까요? 침해품 1은 침해예요. 근데 침해품 2는 침해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문헌 침해를 판단한 건데 왜 그러냐면 침해품 1은 지금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이고 4개의 다리를 쓰고 있고 등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예요. 근데 침해품 2를 보면은 4개의 다리가 아니에요. 3개의 다리예요. 그리고 의자도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이 아니라 동그래요.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또 등판도 지금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직각이라고 볼 수 없죠. 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종래 기술은 다리랑 밑판만 된 의자예요. 근데 특허 발명은 동일합니다. 밑판, 엉덩이 걸치는 밑판, 다리, 등판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각형의 밑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리도 4개의 다리라고 적지 않고 그냥 밑판, 다리, 그리고 등판이라고 얘기했지 직각으로 떠받치는 등판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허 침해품 이와 같은 침해자가 실시하는 경우 침해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넓게 청구 범위를 작성해서 등록을 받은 경우에요. 이 경우 2개 다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침해품 1은 밑판 쓰고 있죠. 다리 쓰고 있죠. 등판 있기 때문에 침해예요. 근데 침해품 2는 이번엔 3개 다리든 2개의 다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다리를 쓰고 있죠. 그리고 밑판도 원이든 네모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네모 밑판이라고 얘기 안 했고 그리고 등판도 직각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밑판, 다리, 등판만 포함하고 있으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해서 등록을 받으면 침해품 1과 침해품 2 모두 침해가 됩니다. 다음 케이스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제가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종래 기술이 밑판 있고 다리 있는 등판 있는 의자예요. 이런 종래 기술로 이런 알려진 의자가 있을 때 특허 발명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구성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게 머리판이에요. 머리판과 팔걸이를 부과해서 이 사람이 특허 등록을 받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특허 침해품이 이제 하나의 침해품일은 머리판을 부착해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팔걸이를 부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 침해일까요? 둘 다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허 침해품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보시면 밑판도 쓰고 다리도 쓰고 머리판도 쓰지만 팔걸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팔걸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 침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헌 침해가 아니고요. 또 특허 침해품 2 같은 경우도 팔걸이는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안배의 원칙상 일부 구성 요소를 생략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 모두 침해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그 균등 침해인데요. 실무상 균등 침해도 판례로 확립된 이론인데요. 균등 침해 케이스에 대한 판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균등 침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이 복잡하고 이 강의에서 케이스를 다루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A, B, C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등 침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성요소 일부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는 구성요소랑 문헌상 전부 일치하진 않지만 등가 관계에 있는 경우 특허 발명을 침해로 보는 것으로 판례에 확립된 이론입니다. 그러면 균등 침해도 침해이기 때문에 침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보시면 균등 침해를 인정하는 요건과 균등 침해를 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균등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요. 만약에 특허권자가 균등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만 실시하고 있는 침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균등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장해야 되는 요건, 그게 소극적 요건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요. 특허받은 특허 청구항의 구성 요소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제3자의 실시품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C 다시로 쓰고 있으면 C와 C 다시 동일하지 않네? 그러니까 문헌 침해 아니네요. 문헌 침해가 아니면 그럼 이게 침해가 아니라고 그냥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C랑 C 다시가 등가 관계에 있으면 그 요건을 만족하면 균등 침해가 되는데요. 그 균등 침해가 어떻게 되냐면 C를 C 다시로 치환해도 그 기술적 사상, 즉 가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또 C를 C 다시로 치환해도 실질적으로 특허 발명에서 구현하려는 동일한 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거예요.
치안을 딱 했는데 완전 새로운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안하는 것이 당업자라고 보면 유효하게 바꿀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은 우리 판례는 균등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C를 C-로 치안하는 것이 균등하네? 그러면 난 균등 침해이기 때문에 난 더 쓰면 안 되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시하는 사람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C를 C-로 쓸 때는 쓰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C를 C-로 쓴 거예요. 그 경우 그렇다면 이제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치안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특허 구성 요소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할 때 침해니까 쓰지 말아야 이게 아니라 치안을 했더니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기존에 있는 치안을 했더니 공지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진보성 판단할 때처럼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거는 균등 침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한 하나가 이게 출원인이 보정에 의해서 이제 특허 출원하면 등록을 받기 위해서 심사관의 심사를 거치다 보면 특허 출원인은 보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C-라는 구성 요소가 특허 출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 제외한 사항이다. 삭제 구정 등에 의해서 제외한 경우라면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이기 때문에 침해 주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판례가 균등 침해 관련해서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안된 구성 요소가 기술적 사상이라든지 가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치안된 구성 요소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고 치안이 당업자에게 자명하다든지 그럴 경우 균등 침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 치안된 구성 C에서 C-로 치안하는 것이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구성이라서 비본질적인 구성일 경우 이제 그 균등 침해라고 판단했고요. 판례는 또한 요 균등 침해 사례 요 판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냈기 때문에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균등 침해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케이스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균등 침해 사례인데요. 이게 제가 제목을 의식적 제외라고 달았는데 뭐냐면 제가 이걸 말로 설명드린 거를 이제 약간 조금 이해되시기 쉽게 그려놨어요. 특허 출원 당시 특허 출원인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출원을 했어요. 근데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내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기술에 있다 또는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심사관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특허 출원인은 이제 나는 이 특허 출원 발명을 등록을 받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거절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삭제해서 등록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삭제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출원 당시와 등록 당시 청구항이 달라졌죠. 출원 당시는 ABC랑 ABC-가 있었지만 등록했을 때는 ABC만 청구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해자가 이번엔 ABC-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허권자가 침해품에 대해서 침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자가 봤더니 나는 특허권은 ABC인데 나는 ABC-를 쓰고 있네. 나는 침해가 아니야. 이제 특허권자에게 답변을 보낸 거예요. 나는 네 발명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상 모든 구성 요소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더니 이번엔 특허권자가 그래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상 문헌 침해는 아니다. 그지만 너는 내 특허 발명에서 C를 C-로 치환했기 때문에 균등 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실수는 균등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지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해자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특허 발명이 어떤 식으로 등록받았는지 한번 이제 대리인이랑 상의해서 검토를 해본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 C랑 C-를 치환하는 것이
그래, 이 특허 발명의 가제 해결 원리도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도 나타나고 또 나는 당업자인데 C에서 내가 봐도 C에서 C-로 취한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 특허권자 네 말이 맞다. 균등 침해다. 하지만 너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받고 A, B, C-를 삭제해서 등록받았다. 그거는 그 균등 침해 관련해서 판례에서 출원인이 보정 등을 통해서 삭제해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균등 침해가 아니다. 이 균등 침해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요건은 침해자가 주장해서 입증하면 균등 침해를 벗어날 수 있다. 나는 특허권자 네가 C-로 A, B, C-를 삭제해서 등록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특허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균등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균등 침해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 제외 이 부분은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간접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허 발명이 있을 때 특허 물건 발명이나 방법 발명이 있을 때 특허 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일 경우 간접 침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진짜 판례가 있는 사건인데 이 특허 청구 범위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기재를 했는데 뭐냐면 이 실제로 요 특허품은 아닌데 제가 이해를 위해서 요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이 특허 청구 범위는 이제 레이저 프린터예요. 토너 카트리지를 여러 구성 요건이 있지만 그 구성 요소의 하나 핵심을 갖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예요. 레이저 프린터인데 제3자 침해자가 이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문헌 침해랑 균등 침해를 딱 보면 침해 아니죠. 왜냐하면 특허 청구 범위는 토너 카트리지를 포함하는 레이저 프린터인데 레이저 프린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 요소도 있는 케이스였어요.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침해자가 실시하는 건 프린터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문헌 침해도 아니고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헌 침해 아니고 그렇다면 균등 침해인가? 치안된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프린트고 이거는 토너 카트리지예요. 그러면 균등 침해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문헌 침해도 아니고 균등 침해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허 발명이 이제 프린터기 같은 경우 토너 카트리지를 계속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잉크가 다 따르면 이제 갈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특허 발명의 대상 또는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되어야 하는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특허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특허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의 발명이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 시 이미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레이저 프린터를 생산하는 특허권자에 의해서 이 토너 카트리지가 이미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물건은 특허법 127조 즉 간접 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발명인 레이저 프린트라는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간접 침해를 인정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침해를 판단할 때 한 가지가 더 나온 거죠. 문헌 구성요소 전부 똑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 문헌 침해, 하나의 구성요소 치안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균등 침해. 이거는 치안도 아니고 다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 해당 레이저 프린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럴 경우 간접 침해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토너 카트리지는 판례에서 다른 용도가 없다는 거죠. 이 프린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용도이지 타 용도가 없기 때문에 간접 침해로 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이게 문헌 침해인지 균등 침해인지 간접 침해인지까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침해 판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특허권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침해 주장을 당하는 실시자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특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는 내가 실시자이냐에 따라
양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허권자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특허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요. 또 민사법원에 침해금지 청구라든지 침해금지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외국 기업의 침해라고 판단한다면 그 불공정 무역행위로서 무역위원회 이 조사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판단하면 그 무역위원회 잠정조치로서 판매 중지 그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요.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 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특허권자가 이제 침해자, 잠정적 침해자에게 너는 내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침해 소송이 아니라 특허 심판원에 내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이제 특허 심판원에 저자가 저 제3자가 나의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문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균등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거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특허 심판원에 하는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시자로서 침해 주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실시자가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제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특허권자라고 내가 봤을 때 침해가 일단 아닌데 그 침해 금지 가처분으로 하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영업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 특허 발명이 등록되어서 특허권이 발생하긴 하지만 하자가 있는 특허다. 거절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등록이 되어서 존재하는 특허라고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 특허 나는 특허권자랑 분쟁 휘말리기 싫다. 그래서 라이센싱 실시권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라이센싱이랑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실시자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시자가 이제 나는 저 특허권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보호 범위에 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저 특허권자가 자꾸 나를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럴 경우 미리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저 특허권자의 ABC랑 다르다. 나는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향후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미리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서 나중에 침해 주장에서 침해라든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와 실시자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특허 침해에서 이렇게 제가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특허 침해 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쟁점이 뭐냐면 문헌 침해, 특허 청구안과 실시 기술을 대비해서 봤을 때 문헌 침해이냐, 균등 침해냐, 간접 침해냐 이거는 특허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쓰는 게 문헌 침해다, 균등 침해다, 간접 침해다 이거를 판단받으려고 이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같은 걸 청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침해 주장을 받은 사람은 침해 주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특허 요건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특허 출원은 이제 선행 기술에 비해서 조금 다른 기술,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진보한 기술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봤더니 기존에 있는 공지된 기술이었다. 또는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진보성이 없는 기술이 등록되었다. 또는 이 특허 발명이 알고 봤더니 발명자가 아니고 그리고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 발명이다. 또는 특허 명세서 자체가 하자가 있다. 기재불비라든지 청구 범위 자체에 기재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등록받았을 때 무효 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무효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해 주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효 심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허 발명은 잘못 등록된 거, 즉 출원 일전에 공지된 거다. 그래서 신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는 무권리자다. 이런 식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 또는 향후 예정하고 있는 기술이 저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아서 침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은 크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신규성, 진보성인데요. 신규성은 이제 워낙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제 신규성보다는 진보성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신규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만약에 특허 발명이 지렁이 건조분말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지렁이를 가지고 당뇨병 약으로 쓴다는 그 특허 발명인 거예요. 근데 인용 발명, 즉 선행 기술에 이제 고문헌에 지렁이가 소갈을 먹게 한다고 기재된 문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갈을 봤더니 소갈은 소복상기라고 해서 당뇨병과 같은 증상인 거예요. 이 경우 특허 발명은 지렁이 건조분말을 당뇨병 치료제로 등록받았지만 출원하기 전에 이미 인용 발명에 지렁이가 소갈을 먹게 했다고 했네? 그러면 이 특허 발명이라는 것은 당뇨병에 대한 효과가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되지 말아야 될 것이 등록된 거예요. 그럴 경우 신규성 위반으로 무효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효가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특허가 무효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돼요. 그럼 소급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 주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보성인데요. 진보성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제 케이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특허 발명이 A랑 B 화합물을 포함하는 항암용 조성물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인용 발명은 A 화합물의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고 또 하나의 인용 발명이 B 화합물의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인용 발명 한 개는 A 화합물이 암 치료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인용 문헌에 B 화합물이 항암 효과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네. 문헌을 봤을 때 각각의 문헌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지 두 개의 화합물을 같이 썼을 때 항암 효과가 있다고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이게 진보성을 부정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A 항암물의 항암 효과도 공지고 B 항암물의 항암 효과도 공지예요.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요. 특허 출원 발명이 공지 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하여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던가 이로 인한 작용 효과가 공지된 선행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는데 그냥 봤을 때 해당 분야, 당업 분야에서 당업자가 그냥 조합할 수 있는 정도면 단순하게 조합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제 요런 케이스 A, B 화합물을 가지고 항암 치료제로 특허 발명이 등록을 받았는데 인용 발명이 A 화합물에 대해서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인용 발명에 B 화합물의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용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봤더니 각각 A 화합물의 항암 효과 있고 B 화합물의 항암 효과가 있는데 이 특허 발명과 비교해 봤더니 특허 발명에서 A랑 B를 같이 써서 항암 효과라는 게 각각의 화합물이 항암 효과가 있는데 두 개 합쳤을 때 새로운 효과도 없고 큰 상승 효과도 없이 그냥 A랑 B를 합하면 항암 효과가 2배 정도 된다. 이 정도 단순 합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화합물과 B 화합물을 조합했을 때 새로운 상승 효과가 없고 양적으로도 현저한 그 효과가 없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가 있거든요. 판례에 따르면. 그럴 경우 이제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규성 위반과 마찬가지로 소급 소멸되게 되면은 침해 주장에서 소급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신규성은 기존과 동일해야 돼요. 근데 진보성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고요. 또 무효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신규성 같은 경우는
지렁이가 소가를 먹는다. 그 문헌 하나랑만 비교했어요. 근데 진보성 경우는 인용문은 하나,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 두 개를 조합해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실무상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도 많이 되고 무효가 많이 되는 이유는 신규성과 달리 진보성의 경우 문헌을 2개 이상 조합할 수가 있거든요. 1대1 비교가 아니라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문헌을 조합했더니 특허 발명이 나왔다. 그러면 무효 사유가 되고요. 출원 당시도 여러 가지 문헌을 조합했더니 내 발명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되거나 무효되는 케이스가 아마 제일 많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출원도 해보셨을 텐데요. 진보성 위반으로 아마 거절 이유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조치로서 아까 이제 무효 사유 말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과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있는데 적극적 권리 범위 심판은 이제 특허권자 입장에서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나의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특허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 적극적 권리 범위 심판은 반드시 타인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 소송에서 갑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그 실시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 제3자의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 즉 문헌 침해, 균등 침해,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보호 범위라면 그 인용 신결을 받아 가지고 침해 소송에서 침해라고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이제 침해 주장을 받는 사람이 제가 특허 심판원에 청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시자가 자신의 실시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자 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용 신결을 받게 되면 이제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 내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을 내렸기 때문에요. 근데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과 달리 내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특허권자가 당장 침해 주장을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자에서 침해 분쟁을 받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실시 예정이거나 또는 앞으로 실시하려고 구상 중인 기술도 대상으로 하여서 특허권의 침해인지 여부를 특허 심판원의 신결을 통해서 사전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특허권자가 이제 내가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서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신결을 받았는데 침해 주장을 한다면 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인용 신결을 받은 거를 신결문을 가지고 나는 너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요 절차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제 특허권자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 뭐 특허 침해자, 진짜 침해자일 수도 있고 가짜 침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특허권이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장을 뭐 문헌 침해든 균등 침해든 간접 침해든 이렇게 경고장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특허 침해자가 봤을 때 나는 문헌 침해도 아니고 균등 침해도 아니고 간접 침해도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균등 침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네 특허는 무의식적 제외를 통해서 너가 권리에서 이미 제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균등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뭐 침해 소송을 민사법원 1심 민사법원으로서 지방법원에 침해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특허 심판원에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보호범위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은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쪽으로 계속 쭉쭉 나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권자는 형사고소로라든지 외국 기업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라든지 조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마 침해 판단을 받으면 그 판매 중지 신청 이런 잠정적인 조치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침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이 설사 등록되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하자 있는 발명이다. 우리가 특허권에 대해서 선행 기술을 찾아봤더니 이 특허 발명을 출원 당시 공지 기술이었고 또는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되어야 할 권리가 하자 있는 권리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으로서 하자 있는 권리로 나는 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특허 심판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특허 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든지 무효 심판이 이렇게 신청이 돼가지고 청구돼서 계류 중일 경우는 지방 특허법원에서도 이 침해 소송을 민사법원에서도 침해 소송을 중지하고 이 심결 결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조합해서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해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 침해 소송만 이루어지지 않고 특허권자로서는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 침해자로서는 무효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 절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표자료 마지막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